최근에 그렇게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거의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자, 비밀은 바로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 사연자분의 고민은 제가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 40대의 고민이구나. 자, 고민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제곱미터 아파트 현재 가격이 11억입니다. 오, 굉장히 괜찮네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이라고 하고 중위 가격 아파트는 한 11억 정도 되니까 중위 가격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샀는데요. 2021년 11월의 가격은 9억 5천, 6천 요 정도였습니다. 결국 사고 나서 5년이 지났는데 고작 1억 3천, 4천 이 정도밖에 안 오른 거예요. 1억 3천, 4천이 적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이 내고 있는 이자를 들어보면은 이야기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분의 사연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020년 11월에 이 아파트를 9억 6천에 샀습니다. 자, 현재 실거래가가 11억이니까요. 그 사이에 한 1억 4천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본인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47세. 배우자분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49세. 자녀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2명입니다. 자, 월 수입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본인 소득은 700만 원. 성과급과 보너스를 다 포함한 월 평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 굉장히 괜찮은데요? 배우자도 250만 원, 성과급은 없다. 그러면 대단한 고소득인데? 예, 일단 11억 정도 되는 자가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된 JTBC의 서울에 자가 있는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그 드라마에 카메오로 출연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런데 대출이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억 2,700이 있습니다. 주담대는 4억 5천, 신용대출이 7,700이 있는데 5억 2,700이면 좀 세긴 세네요. 자, 그러면 5년간 1억 4천만 원이 올랐는데 대출을 5억 2,700이나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내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있을 텐데, 자, 한번 지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담대 이자는 현재 5.03%로 월 이자만 188만 원을 내고 있고요. 원금은 54만 원 정도를 갚습니다. 자, 신용대출 이자는 굉장히 싸네요. 4.5%, 29만 원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 50만 원, 교육비 220만 원, 교통비 30만 원, 통신비 20만 원, 식생활비 80만 원, 외식비 30만 원, 공과금 및 기타 생활비가 100만 원 해서 801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마땅히 또 안 쓸 수는 없는 돈인 것 같은데 쭉 나열하고 보니까 와, 이게 801만 원이나 쓰고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자만 217만 원을 낸다는 겁니다. 올라준다면 이게 투자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올라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월세 아닌가? 자, 저축은 하나도 하는 게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주담대에 지금 원금 갚고 있는 54만 원이 유일한 저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 여러분 950만 원을 버는데 지금 쓰는 내용이 801만 원이라고 했으면 15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비정기적인 지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명절에 돈을 더 쓴다든지 기념일이나 생일을 챙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있지 않잖아요. 이 가정은 현재 평달에는 800만 원을 쓰고 매달 비정기 지출로 150,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1,800만 원을 쓰는 거고요. 거의 900만 원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률은 고작 6%예요. 이건 진짜 이거 혼나야 돼. 이거는 뿅망치 좀 맞아야 돼. 테러블. 물론 이분의 고민은 지금 집값이 너무 안 올라서 이 집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전세로 전환해야 되는지가 고민이긴 한데, 일단 필쌤의 눈에는 저축률 6%가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자, 현재 순자산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순자산은 11억에서 대출 5억 2,700을 빼면 5억 7,300입니다. 굉장히 괜찮을 줄 알았는데 5억 7,300만 원이라는 순자산을 생각해보면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럼 이 집은 서울의 강남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가 지난 10년간 130%가 올랐는데 왜 이 집은 115%가 올랐고 최근에 그렇게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거의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자, 비밀은 바로 전세가에 있습니다. 전세가는 바로 6억 7천 정도입니다. 자, 그럼 전세가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세가가 6억 7,500이니까 6억 7,500 나누기 11억 하면은 전세가율은 61.3%입니다. 이 집은 정말 특이할 정도로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서울 평균의 전세가는 보통 45에서 50%가 평균이기 때문에 서울 평균보다 지금 10% 이상이 높아요.
자,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집값은 말이죠. 전세가 더하기 갭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용가치 플러스 투자가치가 더해져서 집값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은 집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높은 겁니까?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낮은 겁니까? 전세가가 높은 게 아니라 전세가율에 비해서 집값이 낮은 거죠. 자, 그러면 전세가율이 보여주는 게 사용할 때 내는 돈이니까 사용하기는 굉장히 괜찮은 집인데 그거에 비해서 시장에서 이 집은 미래에 안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집값이 낮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집이 다른 집보다 덜 올라갔던 이유는 이 집이 갖고 있는 뭔가 투자 가치로서의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때는 말이죠. 금리를 0.5%까지 낮추고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삐 풀리듯이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럴 때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그 불안감을 못 이기고 집을 추격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 서울 같은 평균은 130%인데 이 집은 115%밖에 안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집값이 더디게 올라간다면 217만 원이나 내고 있는 이자는 고스란히 비용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게 됐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팔고 무주택자로 가야 되는 걸까요? 자, 여기서 필쌤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필 왔어요? 필 왔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고 전세를 사는 방법,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집을 팔고 전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고 초등학교 4학년이다 라고 하면은 갑자기 전학을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간다는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순자산은 5억 7,300이라고 했죠? 근데 이 집의 전세 가격은 6억 7,500이니까 1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이 빚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전세자금 대출 1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전세자금 대출 1억을 받게 되면 대출 이자율 5%로 얘기하면 월 이자는 41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집을 갖고 있을 때는 이자로만 217만 원을 내던 것이 176만 원이나 절약이 됩니다. 자, 거기에 원래 원금 갚느라고 54만 원 내던 돈까지 더하면 한 달에 230만 원 정도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 이 230만 원을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거나 또는 열심히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이렇게 집을 팔고 이자가 안 나가니까 갑자기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야.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월 230만 원을 한번 이분이 그동안 포모 현상을 일으켰던 나스닥과 S&P 500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10년간의 나스닥과 S&P 500이 얼마나 성장할지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서 연평균 10%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30만 원을 계속해서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봤을 때 연평균 10%의 수익이 난다. 4억 4,400만 원이 됩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15%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니까 5억 8,400만 원이 됩니다. 23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거를 1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5억 8,4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왜 그러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15%씩 올라가는데 이게 또 복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5억 8,400만 원밖에 안 될까? 사실 우리가 최근에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체감하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2%지만 우리가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거의 한 5%, 6% 됩니다. 자, 체감 인플레이션 5%를 감안해가지고 한번 5억 8,400. 이거는 미래 가치죠? 지금 5억 8,400이 생기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5억 8,400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 5억 8,40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0.05에 10제곱을 해야 됩니다. 3억 5,8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네요. 자, 이게 왜 이럴까? 여러분, 바로 스노우볼링 이펙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눈사람 만들어 보셨죠? 눈을 이렇게 조그맣게 뭉칠 때는 눈이 빠르게 안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커다란 눈덩이가 되면 높은 데 올라가서 눈밭에 굴리게 되면은 눈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게 바로 스노우볼링 이펙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 조금 230만 원씩 이렇게 눈덩이를 만들어서 굴리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필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이다. 230만 원이라는 게 적립식으로 투자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커다란
투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런데 아파트는 11억이라고 하는 커다란 눈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오른다고 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투자한 금액과 내 전세금을 합쳐서 10년 후에 이분의 순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자, 전세금은 6억 7,500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전세대출 1억을 빼면은 5억 7,500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 수익은 4억 4,400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10년 후에 순자산은 10억 2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공격적으로 보면 5억 8,400 정도가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순자산은 11억 6천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10년 후인데 그렇게 순자산이 크질 않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집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217만 원 계속 내야 되고요. 원금 상환은 54만 원밖에 못합니다. 자, 지난 10년간 이 아파트가 연 평균 8%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8%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집값을 예측할 때 우리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리와 경기를 고려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통화량과 공급량,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집값은 1년, 2년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게 5년이나 10년이나 15년 정도의 평균 상승률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쉬워집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지난 25년간의 10년짜리 국채금리의 변화입니다. 내가 집을 샀던 시기에서 한 5년 정도의 평균적인 국채금리의 수준은 앞으로의 평균 기대 인플레이션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2000년대 초반에 샀다면 여기, 2003, 4년에 샀다면 여기, 2005, 6년에 샀다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 수준에 수렴한다. 보통 과거에 관찰해왔던 내용을 보면 대체로 집을 샀던 시기에서 한 5년 정도의 평균 10년물 국채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의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배로 수렴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는 3% 초반이니까 3%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4.5%로 수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11억 곱하기 1 플러스 0.045에 10제곱하면 공격적으로 보면 17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은 원래 서울 평균보다 좀 안 오른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서울 평균이 4.5 오른다면 그 서울 평균이 한 70%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년간 평균 3.2%가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11억 곱하기 1 플러스 0.032에 10제곱하면은 보수적으로 15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집을 팔았을 때 10년 후에 만들 수 있는 순자산이 10억에서 11억 정도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굉장히 높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아직도 대출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후에 대출은 얼마로 줄어들어 있을 것인가? 지금 주담대 같은 경우는 4억 5천이 남아있는데 4억 5천 남아있는 30년에 5.03%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현재는 188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내다 보면 원금은 늘어나고 이자는 줄어들기 때문에 10년 후 120회차가 됐을 때 대출액은 3억 6,600으로 줄어듭니다. 8,364만 원이 감소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10년을 갚아도 1억을 갚기가 어렵구나. 자, 그러면 대출 잔액은 얼마가 되느냐? 4억 4,336만 원이 됩니다. 자, 공격적으로 4.5%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4억 4천 빼면 순자산은 10년 후에 12억 6천이 되고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15억에서 4억 4천을 빼면 10억 6천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이 나왔네요. 자, 집을 팔았을 때 우리의 순자산은 230만 원을 고스란히 한 푼도 안 쓰고 10년간 투자했을 때 10억에서 11억 사이 정도의 순자산이 예상이 된다. 집을 안 팔았을 때는 10억에서 12억 정도 사이의 순자산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두 가지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보다도 필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축률 6% 고민 해결하기 전에 우선 저축률부터 조금 올릴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판단은 본인의 몫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